안녕하십니까. 생화를 담당하는 최영현 교수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또 코비드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주는 휴강철이 되었고 이번 주에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있으면 빨리 건강을 되찾고 대면 수업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7페이지 지질과 세포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조금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빨리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질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자이다. 지질은 그 자체가 생체 고분자는 아니지만 탄화수소가 많은 소수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옆에 개념을 보니까 지질은 생체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다 이런 말이 있죠. 소수성, 즉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한 성분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1-8은 지질 분자의 화학적인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인데요. 제목은 일반적인 지질의 구조라고 되어 있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중성지질, 그 다음 두 번째가 인지질, 세 번째가 콜레스테롤, 이렇게 대표적인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위에 있는 중성지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지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왼쪽에 보니까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파란색 박스가 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탄소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고요. 각각의 탄소에 산소가 붙어 있거나 또 수소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각각의 탄소에 왼쪽에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긴 사슬 지방산이라고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긴 사슬 지방산을 보니까 모양이 다 똑같죠. 탄소가 전부 몇 개입니까? 맨 처음에 O와 결합하는 산소 1개, 탄소 1개, 그 다음에 CH2업, 이게 14개 반복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COO, CH3 이렇게 되어 있죠. 전부 다 보니까 14, 15, 16개짜리 8m 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성지질이라면은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하나, 둘, 세 개 붙어 있는 경우를 중성지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세 개의 지방산, 그것이 이제 8m 산으로 하나, 둘, 셋 붙여 놓은 그 그림입니다. 또 그 밑에 보니까 인지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인지질을 보니까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글리세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중성지질과 비교해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탄소, 두 번째 있는 탄소는 위에 있는 중성지질의 예에서처럼 8m 산이 하나, 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밑에 있는 CH2의 산소 부분에는 지방산 대신에 인산기 P가 이렇게 와서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있고, 인산기가 있고, 인산기 옆에 또 산소를 가지고 아미노산인 세린, 이게 이제 아미노산 세린 구조죠. 세린 구조. 이 세린이 여기 와서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과의 차이점은 세 번째 탄소 부분에 인산기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질 이렇게 이야기 불러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 둘, 두 개는 지방산에 붙어 있고 하나에는 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인지질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세린이 붙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포스파티딜세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그 지질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네 개의 이렇게 꼬리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이 모습이 이제 콜레스테롤의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지질의 구조고요. 교과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봤던 게 중성지질이에요. 트리아실 글리세롤, 글리세롤에 트리 3개가 붙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방금 우리가 구조에서 봤듯이 세 개의 근리 세로의 수상기라고 하는 것은 OH죠. OH 수상기가 각각 긴 사슬 지방산에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붙는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중성 지질의 종류는 엄청나게 다양성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성 지질은 탄소 사슬에 다량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인 에너지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인지질 보니까 리피드 앞에 인이란 말이 붙어 있죠. 이것은 지방산 사슬 중에 하나가 작은 인 함유 분자로 대체가 되었다.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포스포세린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다는 걸 방금 그림으로 봤습니다. 이 인 함유 분자는 양전하와 음전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붙는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 양성이 될 수도 있고 음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림 1-8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중에서 세린이 인산기와 결합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고, 이것을 우리가 포스파티딜세린 이렇게 이름 부르고, 이것이 바로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본 게 우리가 콜레스테롤 이렇게 이야기하고 4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주요한 구성 요소인 동시에 또 다양한 종류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대사 전구 물질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다양한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종류의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 1-8b의 포스파티딜세린과 같은 인지질은 세포막의 기본 구성요소로서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데요. 인지질은 소수성과 친수성 작용기를 모두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양쪽을 다 가진다 그래서 양친매성 이런 표현을 쓰고요. 긴 탄화수소 사슬은 물에 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용성인 환경에 대응하여서 서로 이제 기름끼리 모이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모여들고자 하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친수기는 또 물과 적각 결합하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인지질은 자연스럽게 이중층 구조를 형성하여서 이중층의 안쪽으로는 지방산 사슬이 배치가 되고 극성을 갖는 친수기는 바깥쪽으로 배치되어서 물과 접하게 되는 아래 1-9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막의 구조로 말미암아 생명체의 세포 내 환경과 세포 외 환경이 구획화되는, 그래서 생명 유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면 아래 그림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두 번째 인지질의 하나인 포스파티딜입니다. 그것을 인이 있는 부분은 동그랗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소수성 고리는 이렇게 고리 부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막, 마이토콘드리아 막도 그렇고요. 이런 막을 구성할 때 이런 모습을 보면은 동그라미 부분은 인에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이 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래처럼 인지질의 이중막을 자연스럽게 이루게 되는데, 물을 싫어하는 것끼리 모여 있고 물을 좋아하는 것끼리 모이는 이런 이중의 막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그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대부분의 물질에 대해 그 다음 페이지부터 불투과성이며, 다음 세포막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세포물질 유입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과한 물질의 유입과 유출은 또 단백질에 의해서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에 의해서 이것이 조절됩니다. 1-3으로 갑니다. 자, 1-3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생명체만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코슈란드라고 하는, 다니엘 코슈란드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내용을 이 사람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분이 다니엘 코슈란드라는 분인데요. 2007년에 작곡하신 분입니다. 아주 미국의 유명한 생화학자로서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연구 활동을 하셨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 잡지의 편집장을 여기 마쳤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그분을 추모하는 그분이 이제
그분이 그림을 그리고 그 7가지의 그 생명체 특성을 설명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집을 지을 때 그 집에 지주대 역할을 하는 것을 7가지의 특수성으로 설명한 것이고, 이것은 또 생리학뿐만, 생화학, 생리학, 생명과학에서 많이 인용되는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프로그램, 즉 유기체의 구성 및 재생을 위한 조직적인 계획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 특수성은 적응성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적응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구획화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것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이런 능력이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네 번째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는 결국은 세포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크게는 개체의 생체 보존을 위한 방법이죠. 결국은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게 되면은 다섯 번째 재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재생. 재생이란 평형 상태에서 멀어진 특정 상황을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가 재생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일어났던 부분들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뜻이죠. 소화 과정도 이게 포함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손상된 부분을 제거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교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고, 여섯 번째 특징은 또 적응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이제 우리가 생체의 특징으로 봐서는 진화와 연결될 수가 있겠죠. 환경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일곱 번째 특수성은 격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획화 격리는 또 동일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사 과정과 경로들이 동일한 세포 구획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서로 분리되어서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이나 근육의 글루코스는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고 또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걸로 저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분리된 구조에서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그러면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바이러스는 생명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의 복합체이며 특정한 바이러스는 긴 휴지기 동안에 결정화되어서 수년간 조용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 침입을 했을 때만이 복제와 대사가 가능하다. 즉 바이러스 자체에는 복제라든지 대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 그런 것들의 DNA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포에 침입했을 때, 즉 호스트에 인펙션 되었을 때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퍼실리티를 이용해서 이놈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세포 내 환경이 질서 있게 유지되는 것은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항상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항상성과 평형이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상태가 똑같은 상황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생명체에서 의미하는 항상성은 A와 B가 왼쪽 오른쪽이 다르게 유지되면서 생명체가 유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4로 갑니다. 유기체 조직의 단위에서 세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버트 훅이라는 분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제 세포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했던 분이고 1966년에 일이니까 꽤 오래되었죠. 그 다음에 1840년에 테오도르 슈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양한 조직을 관찰하여서 모든 생물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세포 집합체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세포 가설이라는 말들을 여기서 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는 생명체의 보편적인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서로 다른 종 간의 세포의 구조나 기능을 잘 비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세포 구조는 유기체의 종류, 즉 세균, 그 다음에 고세균, 진핵식물에 따라서 또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진정세균과 고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단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진핵생물이라고 하면 사람을 포함하는 거고, 다세포 생명유기체입니다. 물론 이제 진핵생물 중에서도 단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세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들은 그림은 그 1-10의 그림은 이것이 이제 각각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DNA 염기 서열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연구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보면 그 기원이 어딘데 이렇게 이제 분류되어 나가죠. 초록색 쪽은 초록색 쪽으로 나가서 자기들끼리 또 새로운 분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세요. 개념을 보니까 원핵세포는 구획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 원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에 비해서 진핵은 핵막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격리되어 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핵세포는 세포막과 단단한 외막에 둘러싸여 있고요. 막 내를 우리가 세포질이라 부르며 액체인 젤 상태, 세포질, 사이토플라즘, 혹은 사이토졸 뭐 이런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핵세포의 세포질은 구획으로 나누어 있지 않고 유전 정보는 세포질에 존재하는 핵이 없으니까 진핵세포처럼 핵이 있어서 공간에 따로 구획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질에 존재하죠. 그래서 세포질에 하나 또는 더 이상의 DNA 형태를 가지고 있고 세포질 합성을 담당하는 라이보솜 또한 세포질에 현탁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밑에 그림 보게 되면은 원핵세포의 대표적인 박테리아 세포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테리아 보니까 캡슐에 의해서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하는 원형질 막이 있고요. 세포질이 있고 이 세포질에 DNA가 산재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거기에 방금 언급한 리보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벽 밖으로는 성모, 편모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맨 밑에 원핵세포 표면에는 선모 이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 페이지요. 다른 세포 또는 표면과 결합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또 이동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긴 편모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그림을 방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줄에 진핵식물은 다세포 식물과 동물, 원생동물이라고 부르는 단세포 및 단순 다세포 식물, 그 다음 곰팡이, 조류 이런 것처럼 다양한 생명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세균보다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또 구획화가 잘 되어 있고 또 세포질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 내 소기관들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진핵생물 중에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뭐 동물세포 보니까 뭐 편모 같은 경우에는 없는 세포가 더 많겠죠. 자, 활면소포체, 기저소체, 리보솜, 중심소체, 미소관, 포옥시좀, 그 다음에 라이소좀, 마이토콘드리아, 원형질막, 골지체, 조면소포체, 핵 이렇게 치한 이름들이 나와 있고 밑에 보니까 식물세포는 이제 차이점이라면은 세포벽이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는 세포벽, 그 다음에 엽록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차이점 다 아는 거니까 생략합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13페이지. 특정 소기관은 식물세포 또는 동물세포면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동물세포는 식물세포에 없는 라이소솜이라고 하는 세포의 소화 담당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또 방금 봤듯이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또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면서 광합성을 수행하죠. 그 다음 또 엽록체 말고도 액포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세포질 내에 이렇게 어떤
물질의 분비, 배출, 저장, 소화, 수행하는 것에 관여하는 기관이고요. 대부분의 동물세포는 원형질 막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반면 또 식물은 세포벽, 그 다음에 또한 동물세포는 기저소체의 편모와 성모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봤습니다. 개념을 보면은 세포는 마치 공장처럼 각 소기관과 구획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자, 1-5로 갑니다. 생화학, 그 다음에 거대한 정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줄 보게 되면은 시트루산 회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영양소를 산화시키는, 자, 산화니까 산소가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럼으로써 에너지를 내는 아주 복잡한 과정, 이런 것들의 과정을 수행하는데, 그러면은 이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는 다양한 종류의 효소가 작용하고자 하는 기질, 또 그런 것들의 효소가 어떻게 작용하기 위한 정보 조절, 이런 것들이 관여한다. 이거는 결국은 유전자 발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텔레그래프, 이 책에서 잘 알려진 대사 경로를 단계별로 살펴보고 세포와 유기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이 바이오인포메틱스, 생물정보학이라고 하는 분야로 이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고, 오믹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믹스는 이제 통합적이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전학, 이런 이제 고전적인 유전학이 유전체학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전체 게놈을 고려한 어떤 유전 정보 전반을 다루는 학문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전체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5번째 줄 밑에 보니까 유전자 칩 또는 마이크로 어레이라고 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래서 특정 세포 또는 조직에서 발현하는 유전자에 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다. 유리 슬라이드의 DNA 조각을 고정하여 밑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크로 어레이입니다. 유리 슬라이드에 우리가 슬라이드 걸렀습니다. DNA 조각을 거기다 쫙 올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슬라이드는 RNA 유전자에 대항하는 특정 DNA 서열과 결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조그마한 칩을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게 다 DNA예요. 자, DNA 가닥은 RNA와 서로 상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A라고 하는 세포, B라고 하는 세포에 있는 RNA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끄집어낸 RNA를 마이크로레이가 장착된 슬라이드와 반응을 시키거나 또 B와 반응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세포에서 나오는 RNA, B라고 하는 세포에서 나오는 RNA의 종류가 다르겠죠. 그럼 A라고 하는 종류의 RNA는 DNA와 맞는 상보성을 가지는 마이크로웨이브 부분에 가서 결합을 할 거예요. 그럼 결합하는 DNA 종류가 다 다르겠죠. 그거를 우리가 밑에 있는 색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색깔로 표현해서 결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떤 색깔을 띠게 한다. 결합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은 색깔이 옅어지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 2만 개 이상의 유전자를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최근에 저희 실험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실험실에서 이런 유전자 마이크로레이나 또 이것을 우리가 유전자 칩의 상태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의 유전자 정보를 동시에 빠른 시간 내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실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텔레그래프요. 유전자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상품은 결국은 단백질이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마이크로어레이는 그 중간 단계인 mRNA의 발현이 얼마나 많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함으로 해서 mRNA가 발현됐다는 것은 DNA가 mRNA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활성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mRNA가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DNA에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전부 다 단백질로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또 만들어진 단백질이 얼마나 활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백질은 세포 내 화학작용을 촉매하고 세포 간 신호 전달과 물질 이동에도 다 관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백질을 또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프로테오믹스, 프로테인과 오믹스를 합쳐서
프로테오믹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프로테오믹스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세포 내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을 규명하는 새로운 방법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실험실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젤, 전기용동 기술입니다. 우리가 젤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와 고체의 중간 상태의 이 상태를 의미하죠. 거기다 전기의 힘을 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이 바로 단백질 전기용동 분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인데요. 시간이 여중간에서 잠시 쉬었다가 이 그림 설명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뵙겠습니다.